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후 가장 중요한 기자회견이라는 데는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140분간 이어졌는데요.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끼쳤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만 12차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허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담화를 읽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면서 사과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와 기자회견 2시간 20분 동안 사과를 12차례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걱정 끼친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쇄신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사실과 다른 모략은 사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오늘 회견에서 기자들은 26개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들 대부분 나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답변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답변으로 의혹은 해소가 되는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코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 이번 달 예정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 자제가 아닌 중단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교 관례상이나 국익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정은 예외로 뒀지만 여사 대외 활동 기준은 민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출범도 직접 알렸습니다.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네, 발령을 내서 아마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년간에 이제 다 뽑을 것이고. 제2부속실에선 김 여사가 행보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영부인에게 전해지는 각종 요구와 편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대통령은 사과는 하면서도 제철을 악마화시켰다. 특검은 정치 선동이라며 적극 방어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의 연락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바꿀 예정입니다.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개인 전화번호를 바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씨처럼 검증되지 않는 인사들과의 연락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반인들과 자유롭게 하던 걸 관리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이후 명태균 씨를 비롯해 각종 녹취가 구설에 오른 걸 의식한 듯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처신의 문제일 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떤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선의로 남편을 도운 것뿐이라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자 인권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타깃으로 김 여사를 악마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자,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질문 당연히 나왔죠. 대통령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까요. 자, 이 의혹들은 풀린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명 씨와 통화는 했지만 부적절한 일도 감출 일도 없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밝힌 공천 개입 정의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의 대통령 통화 녹음이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김영선 전 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취임식 전날이라 취임식 오는 외교 특사들 응대하느라 바빴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이 누구를 공천주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총선 때도 사람들이 공천 이야기하면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겨줬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끊었다면 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습니까?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졌죠.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 씨와 소통한 게 몇 차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앞서 명 씨도 취임 후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국사를 논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오자 명 씨가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반박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대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대통령실은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을 했다가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자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모진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선 당시 조작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죠. 대통령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주목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해본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명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재촉하는 육성이 공개됐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민주당 등은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작 정황을 제기해 왔습니다. 명 씨가 경선 기간 강혜경 씨에게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윤 대통령이 2% 앞서게 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되자 명 씨는 조작이 아닌 보정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해명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등을 두고 명 씨 측과 소통이 있었는지도 규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100고 임고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의혹은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동안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고 했던 대통령, 오늘은 인사 쇄신하겠다면서 이미 그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않고 여야가 정리되면 받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점은 당장이 아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은 국정 쇄신이나 어떤 그 국면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선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를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는 어느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그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북한 인권재단 조건 관계없이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또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을 또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잘 가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6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앙금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 대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요. 한 대표는 오늘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윤한 갈등을 먼저 해소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웃었지만 사실상 한 대표와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다만 한 대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인위적인 만남을 갖기보다는 일하다 보면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이달 순방을 마치고 당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당장 이번 주말 한 대표 한번 불러서 식사하시는 건 어떻겠느냐며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달라지셨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회견 이후 침묵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야당을 향해선 맹공을 퍼붓습니다. 시정연설에 가지 않은 이유. 대통령 망신 좀 당해보라는 야당 태도는 정치를 죽이자는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로텐도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시정연설 순간만이라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더라면 10번이고 참석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거 그 시간만을 좀 지켜준다면은 저는 뭐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할 말이냐 겁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뒤돌아 앉을 수 있고 또 불참할 수도 있죠.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말 국회에 오겠다는 저희가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예의 있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의정 현안에 대해선 야당을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만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이 명태균 씨는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봤을까 궁금했는데요. 담화 시작 전에는 미안해서 못 볼 것 같다고 하더니 끝내 담화를 보지 못했다며 어떤 말도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2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명태균 씨에게 기자회견을 받는지 전화로 물었습니다. 명 씨는 몸이 불편해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다며 못 봤으니까 어떤 말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앞서 대통령 담화 시작 전에도 못 볼 것 같다 미안해서 사람이 낯짝이 있어야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SNS에 사과글도 올렸습니다.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명 씨가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데
사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거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분들 좋은 분들이십니다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감정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명 씨는 또 함성득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했다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걸 두고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건 함 교수가 아닌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통화 녹취를 공개한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고 운전기사 김모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내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조 차장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장에 들어갔다 왔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대통령 취임 이후 제가 용산을 출입하면서 봤던 여러 기자회견들 중에 가장 엄숙했습니다. 지난 8월 기자회견 비교해보시면 대통령 입장할 때 차이가 있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이건 끝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참모들도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일부만 치다가 말더라고요. 엄중한 상황에서 열린 회견이란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일단 눈에 띈 건 담화를 하다가 일어나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좀 예상했던 일인가요?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고개 숙여서 사과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회견 전날이죠. 대통령이 이런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합니다. 일어서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겠다고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겠죠. 오늘 회견이 140분간 길게 이뤄졌는데 조 차장이 취재도 해봤을 거예요. 오늘 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 담긴 가장 큰 노림수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 답을 대통령의 담화문 원고에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 초심인데요.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48.56% 대선 득표율인데요.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봅니다. 빠질 대로 빠진 지지세부터 올려야 국정 동력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던데요. 네, 최근 대구 경북 지지율 추락이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유경수 여사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아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지로 나를 만들어준 곳,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인하고 오면은 그 혼난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와 회견이지만 분명한 타깃, 지지층을 겨냥한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지층만을 향한 사과라는 비판도 대통령이 감수해야겠죠.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냐인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많았고요. 대통령의 답변도 길었습니다. 특검 문제나 명태균 씨와의 관계, 국정 개입 논란 등 사과는 했습니다. 처신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 끼쳐 드린 거 무조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특히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그동안의 감정이 묻어난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철을 악마화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들어보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선언 이후 야권의 중점 타깃이 된 영부인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부채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영부인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방어하는 모습은 이런 감정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걸 좀 오늘 이번엔 배제해달라 이런 건의도 간 것으로 전했는데 오늘 보면 영부인 이슈에 대해서는 가끔 욱한다고 할까요? 예, 강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용했던 단어들만 봐도 감정이 묻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들에게 욕 안 먹이려고 돕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
국어 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영부인이 국정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사실 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회견에서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 태도가 참으로 중요했던 대통령실 기조에서는 아마도 이 했을 법한 답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문제에 대한 이 태도가 여론을 좌우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5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정 부분 답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답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정리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이슈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는 아니지만 총론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여사 활동 중단이나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국정 쇄신 모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수용한 그림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침묵 모드입니다. 요구한 사람이 침묵한다는 거 시원했으면 그만한 평가를 했겠죠. 한 대표 측 따져보면 5대 요구 중 받아들여진 게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군요. 네. 자, 대통령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회견을 기점으로? 이부속실 출범도 공식화했고요. 또 인적 쇄신도 하겠다고 했고 새 출발을 선언한 겁니다. 오늘 회견에 대한 여론 반응의 촉각을 상당히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반등 기미를 잡는다면 그게 모멘텀이 될 거지만 오히려 고꾸라질 경우 다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당내 반발도 있고요. 야당도 물론 변수입니다. 야당은 오늘 회견이 오히려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론이 중요하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은기자 조영민 차장이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이제 재입성하게 되는 거죠. 준비 작업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특파원, 인수위가 벌써 꾸려진 거예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 마로라고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위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플로리다에 조현동 주미대사와 참사관 2명을 급파해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벌써부터 불통 움직임도 감지되는데요. 원래는 당선인 캠프 측이 미리 백악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임명직 공무원 인사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CNN은 자신의 충성파들이 없는 조 바이든 정부를 불신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해리스 후보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했죠. 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오늘 연설을 통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뼈 있는 발언을 함께 했습니다.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그동안 불복 가능성을 암시했던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이기도 한데요. 해리스는 결과엔 승복하지만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성을 위한 싸움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 어느 쪽이 이기든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트럼프의 압승과 해리스의 빠른 승복으로 긴장감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흑인이나 라틴계 사람들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Un peso de encima que se me ha salido. Estoy en paz y estoy feliz porque ahora veo un futuro. Veo que puedo celebrar y veo que va.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차기 내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선거 내내 핵심 역할을 해온 트럼프의 자녀들, 이번 국정 운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현지 시각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전체 팀이라는 글과 함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 차남 에릭 등 온 가족이 총출동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집권 때 가족을 정부 요직에 등용한 트럼프가
이번에도 가족 정치를 재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방카 부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특히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발탁했던 트럼프 주니어가 핵심 실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미 차기 내각에서 기용하지 말아야 할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인사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선거 유세 동안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If you want to save the American dream, if you want to stand up and fight for the future of our nation, you must re-elect my father, Donald J. Trump. 외신들은 백악관과 공화당에서 트럼프 가족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재선 실패 후 측근의 변심을 경험한 트럼프가 가족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가족 사진에도 등장한 트럼프 당선인의 열혈 지지자 머스크는 정부 규제 철폐 등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에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형사 기소 4건 중 2건에 대한 사건 종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셀프 사면하는 건지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 중 일부를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NBC는 법무부가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종결시킬 방법에 대해 특별검사와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기소된 사건은 총 4건인데 이 중 국가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2건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대통령직 수행을 간섭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며 이 같은 정책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겪었지만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셀프 사면을 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재집권 시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2초 만에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이달 26일 형량 선고만 남은 성추문 입막은 사건 등 나머지 2건도 연방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년 전 태권도 명예 9단증을 받았죠. 당시 재선에 성공하면 태권도복을 입고 의회 연설을 하겠다 약속했었는데요. 현실이 될까요? 배준석 기자입니다. 도복을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맨 사람, 바로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이동섭 국회의원장은 3년 전 트럼프 당선인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know that I'll be able to use it physically because black belts are pretty tough, but I will tell you to have a black belt and to have this honor is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비록 명예단증이었지만 태권도 최고 고수만이 오를 수 있는 구단에 트럼프 당선인이 오르자 당시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Yeah, he does look like a taekwondo expert. And look, oh, there it is. I mean, look, he's making the fist motion. He nailed it. Absolutely nailed it. 이동섭 국회의원 원장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 아들 배런이 태권도 유단자라 국회의원과 인연이 닿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외에도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지금까지 명예 9단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처음으로 교전한 날이 지난 4일이었다는 보도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북한군 막사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김민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의 첫 교전이 이달 4일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전의 시기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확한 사상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전쟁연구소는 북한군이 몽골계 소수민족인 부랴트닌으로 위장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상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연구소는 러시아군이 북한군 독립부대를 만들기보단 자국군에 편입해 전투를 치르려 한다고도 분석했는데 최근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공개한 전원과도 일치합니다. Groups of North Koreans are attached to these units and they will be used probably as some kind of for basic infantry tasks.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 군인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칠러 성향 텔레그램 채널 파라팩스는 내부 공간에 TV와 총기류, 전투복이 보관된 42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군 막사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냉장고 위에 있는 플라스틱 병은 러시아산 식용유고 TV에서도 러시아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등 촬영 장소가 러시아로 추정됩니다. 파라팩스는 우리는 진흙탕 속에 있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 있다며 북한군은 부르주아적이고 아늑한 잠잘 곳 등을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얼마나 화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우리도 지원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기 지원은 방어 무기부터 우선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은 우리 안보의 치명적 문제라며 사안의 중대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7시 59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2분간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대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고 트럼프는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과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자세히 공유하고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박한 우크라 전황에 대한 우려에도 서로 공감했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국외 발신이라고 적힌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거나 열어봐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피싱 조직의 주문을 받아서 이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준 일당들. 잡고 보니 400억 원에 가까운 범죄 수익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경찰이 들어섭니다. 금고 안에서 3억 원에 이르는 현금 다발이 나오고 주차장에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세워져 있습니다. 피싱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들을 낚는 미끼용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온 업체 관계자 A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국외발신, 국제발신이란 말머리를 달아서 카드가 발급됐다거나 결제됐다는 내용으로 피싱 조직에 연결되게 하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접속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한 건당 최대 20원씩을 받고 대신 보내준 문자 메시지가 28억 통. 이렇게 챙긴 돈이 390억 원이나 됩니다. 나를 왜 잡아가죠? 이제 굉장히 그런 불법성에 대해 인식이 좀 없더라고요. 내가 직접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닌데 뭐 문자 좀 보냈다고 뭐.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정부나 통신사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문자 대신 신용카드 배송을 가장해 전화를 거는 수법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카드요 배송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 경찰은 A씨 업체 외에 다른 국제문자 발송업체 5곳 등에서 19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현관문을 거세게 여닫으며 난동을 피우던 남성,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합니다.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은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눈 뒤에야 종료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웃옷을 벗은 남성이 큰 소리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을 발견한 남성,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벽 쪽으로 세게 밀어젖히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혹시 몰라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다시 진입하고 남성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을 발견하고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막으려는 경찰. 남성이 부엌에 있는 흉기를 들고 현관 밖으로 나오려 한 겁니다. 남성이 나오지 않게 현관문을 막은 채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테이저건을 뽑아듭니다. 장전된 테이저건을 흉기를 든 남성을 향해 조준하자 그제서야 남성은 흉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관이 집안에서 흉기 여러 점을 압수해 계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갑자기 식칼을 집어들고 저희한테 이제 위협하며 달려온 상황이었습니다. 테이저건을 꺼내서 조준하면서 공격 의사를 이제 상실하게 만들었죠.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웃과의 불화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전국의 법원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러시아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소식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주소를 클릭하자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나오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외부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디도스는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임의로 폭증시켜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격 방식입니다. 법원 측은 오후 3시 21분쯤 공격을 감지하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엔 피해가 없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소송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늘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 해커 조직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부터 노네임이라는 러시아 해커 조직이 국방부와 공공기관 등의 디도스 공격을 벌인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기능 대부분이 복구됐지만 법원은 올해 최대 규모 공격인데다 근래에 보기 드문 규모라는 점에서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공격 배후를 밝혀내고 추가 공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에 대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배달 소음의 매연 문제까지 한꺼번에 잡겠다는 겁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에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밤 늦게까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집에 있으면 이제 막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막 이런 게 좀 들려가지고 좀 이제 잠을 설친다거나.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은 생활소음 수준인 50데시벨인데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80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매연도 문제입니다. 매연 때문에 숨이 막히거나 약간 숨 참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음과 매연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는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현재 3.7%인 서울 전기 오토바이 비중을 2026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소음이 평균 11.9데시벨 낮고 연간 3만 킬로미터를 탄다고 하면 1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걸 느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주위에 피해를 안 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환경부는 서울시 사업 진행 상황을 참고해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지하철 내부 소음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구간에 따라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데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돌아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440만 명이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소음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음, 우리 청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다양한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찢어지듯이 날카롭게 들어오는 소리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귀 아프기도 하고. 하루에 2번 타는데 안내방송에도 잘 안 들리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해도 잘 안 들려요. 다른 노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소음이 심한 이유는 소리가 지하에 갇혀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호선 지상 구간인 자양역에서는 60데시벨 수준이던 소음이 지하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80데시벨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력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5호선 전 구간 소음 수치를 재봤더니 전체 구간 중 을지로 4가역과 천호역 등 58.3%에서 최고 소음이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진공 청소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 상황에서 이어폰으로 음악까지 들으면 더 위험합니다. 배경소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어폰을 들을 때는 90에서 100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듣거든요. 100데시벨이면 거의 2시간만 노출이 돼도 소음성 난청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을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하철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시에는 열차 밖 소음 기준만 있습니다. 열차 안은 승강장이나 레일 주변보다 덜 시끄러워야 하지만 같은 수준의 데시벨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채널A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열차 내 소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카메라 박민경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도요타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폭스바겐을 앞지른 건데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3위인 현대차그룹의 수익성이 업계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조 4천여억 원, 누적 분기 기준으로는 21조 3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면 도요타그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반면 폭스바겐 그룹의 올해 3분기와 누적 영업이익은 현대차그룹보다 모두 2조 원가량 적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위기는 최근 매출의 30% 안팎이 나오는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신흥시장 발굴을 통해 상대적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인도, 동남아까지요. 이렇게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매출이나 수익을 유지해. 이런 실적 흐름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수익성 면에서도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 그룹을 누르고 글로벌 톱2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부 진단 및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을 넘어 글로벌 판매량까지 폭스바겐 그룹을 앞서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발품 팔아가며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거를 부동산 전문 용어로 임장이라고 하죠. 똘똘한 한 채 찾으려 임장에 적극적인 2030을 경제카메라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가를 따라 신축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해운대에 16명이 모였습니다. 매물과 그 주변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임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이 2030 세대들입니다. 해운대는 바다뷰가 어떤 각도에서 얼만큼 보이느냐에 따라 같은 동 같은 라인이어도 최대 5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단지이긴 합니다. 잠시 여기서 서서 볼까요? 임장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2030 세대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느끼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랑 다르게 확실히 발품을 판다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서.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자 다녔을 때는 사실 그냥 여기 조금 보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럿이 함께 돌면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2030 임장 크루들을 위한 전문 강좌까지 등장했습니다. 5주 교육 과정에 70만 원, 지역 분석 브리핑부터 투자 금액별 매물 리스트, 조별 스터디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명 학원가가 위치한 대표적인 서울의 주거단지 노원구입니다. 임장 진행자와 함께 이 일대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까지 2시간가량 걸으며 분석합니다. 가격대가 얼마예요? 한 11억에서 네, 11억 5천. 그러면 딱 이제 가격대가 상위부터 딱 정리가 되죠. 이렇게 임장 스터디를 한 뒤 실구매까지 이어진 것도 올해에만 100건이나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구체화되게 되니까 많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저도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일찍부터 부동산 발품을 파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권갑구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홍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뭐가 되살아난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의 공격수 DNA가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 실패한 위증교사다 얘기를 하시던데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네, 이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방어 논리를 법무장관 때처럼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그렇고 보면 이 대표를 향한 한 대표의 공격이 좀 잠잠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은 여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 저격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 대표이자 여야 대표 파트너로 공격을 자제해 왔는데요. 그런데 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지지층 내에서는요, 왜 대통령만 공격하냐, 그리고 야당 대표와는 안 싸우냐, 이런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표 측에서는요,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법무장관 때처럼 다시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이재명 의원은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같은데 합동참모본부 말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요, 안보를 주제로 한 비공개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군 최초 이성 장군인 강선영 의원이 강의를 한 건데요. 제가 그 모임에 다녀와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국민의힘 여성들이 엄청 잘한다고 소문났어. 디테일에 들어가면 군에 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군사 용어 같은 거 좀 공부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안보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의원들 질문 쏟아졌습니다. 합참이 무슨 뜻이에요? 합동참모본부. 참모들이 합동으로 돼 있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에 군을 지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구통수권자 누구십니까? 임미자 의원님. 대통령입니다. 맞죠? 네. 아, 맞습니다. 맞고. 저는 초보적인 질문만 나오진 않았겠죠. 네,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심화학습 꼭 필요해 보이죠. 특강에 참석한 의원들 군의 희생에 아주 감사함과 든든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공부하겠다는 의지 다졌으니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뭡니까? 저 숫자의 의미는? 네, 윤 대통령의 2시간 넘는 기자회견, 그 숫자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대통령이 답변에 쓴 시간은요, 97분 45초였고요. 네, 그다음에 26명 기자들 질문에는요, 15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말이 당연히 좀 많긴 하겠지만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솔직하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으니 그랬겠죠. 시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짧게만 안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이 나고 오면은 그러면은 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하던데요? 네, 또 눈에 띄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그래 더 할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지만 대통령님께서 아무래도 좀 목도 좀 타시고 아니 뭐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기자 여러분 대충 나온 것 같아서는. 네, 이렇게 회견 중에 중간중간 반말이 나온 건데요. 외신 기자와의 질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튀어나왔습니다. 제 외신 기자 한 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지 계속 할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북한 전문 미국. 말귀를 잘 못 알아듣. 이거 한국어 시험처럼 죄송합니다. 네, 이 외신 기자요. 한국어로 질문하려고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솔하고 솔직한 소통,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유독 추운 올가을,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시기도 유난히 빨랐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서울은 1일, 대구는 4일 잃은 겁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 내일 4도, 휴일은 10도로 이맘때와 비슷해집니다. 낮 기온도 19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 제주에만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 강하게 밀려들고 있는 너울은 모레까지도 강할 전망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춘천 1도, 군산 6도, 안동은 4도에서 시작되겠고요. 광주도 9도, 제주 15도, 부산은 1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만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오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부독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 무조건 잘못이라며 사과만 12번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달라질 건지가 중요하죠. 아내 조언은 국정농단은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자, 최소한 오늘 사과한 마음으로 집권 후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정 쇄신 이제 행동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